지금 한국 경제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위기는 굉장히 좀 지속적이고 오래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밖에서 오는 충격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골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률이 올라가려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생산성도 계속 오르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경제 관련해서 글도 쓰고 경제 교육도 담당하고 있는 노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더 힘드신 분도 있고 안 힘드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한국 경제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IMF만큼 힘드냐 이런 거는 한번 지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IMF 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998년도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5%였습니다.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은 0.9% 내지 1%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물가도 IMF 98년도 많이 올랐습니다. 7.5% 올랐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8%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98년도 실업률 되게 높았습니다. 7% 정도 됐었고요. 올해는 약 3%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놓고 보면 IMF 때가 훨씬 더 지표가 안 좋죠.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특히 이제 실업률,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IMF랑 지금의 어떤 경제 상태는 약간 좀 다른 형태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MF 때는 약간 일시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빵 때렸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에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됐지만 99년도에는 다시 또 한 10% 정도 성장률이 갑자기 확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위기였고 외생적인 밖에서부터 오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그 당시 강한 회복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한 해 마이너스를 성장했고, 그다음에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갑자기 급등을 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낮아졌고 실업률도 낮아졌습니다. 또 올해 이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위기는 굉장히 좀 지속적이고, 그리고 오래됐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문제, 그 밖에서 오는 충격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약간 이 골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강한 회복력, IMF 때처럼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회복 가능성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위기는 지속적이고 내부적이고 회복력이 좀 덜한 이런 상태가 올해 계속이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점점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의 IMF 사태가 터질 것이라 분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IMF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외환 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달러를 많이 빌려왔다가 우리나라가 우리 능력이 안 되는,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가 해외에서 우리나라한테 "돈을 갚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에 갚을 돈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부도 사태가 나고,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IMF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빌려왔는데, 600억 달러 정도 되는 자금을 빌려왔는데, IMF는 절대 돈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공을 IMF에서 600억 달러를 빌려주면서 우리 경제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한 그런 것들이 이제 IMF의 위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환 위기가 다시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IMF 때처럼 '외환 위기가 바로 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외환이 많이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IMF 때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외환 부족 사태가 단기간에 벌어질 상황은 없다. 그리고 국가 부도의 위기로 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면에서 IMF의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서서히 지금 그 회복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수도 부진해지고,
또 이제 수출도 어려워지는 이런 환경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강도가 점점 깊어지는 이런 어떤 장기 불황 이런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미래는 현재와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잠재 GDP라는 것은 그 우리 경제 실력,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어 뭐 수능 시험을 보면 한 100점 만점에 90점 정도 받을 실력이 있는 우리 경제 실력을 잠재 GDP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GD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어떤 그 성적, 실제 성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1990 년대부터 그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를 보면은 그 90 년대는 잠재 GDP보다 실제 GDP가 높았던 적, 이게 이제 플러스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낮았으면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높고 낮음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시험을 보다 보면 시험을 봤을 때 이제 9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학생이 어떨 때 시험을 잘 보면 95점도 보고 잘 못 봤을 때는 85점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평균적으로 이제 90점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빨간 동그라미 안에를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2012 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2022년 코로나 때 잠깐 플러스였고요. 코로나19 위기 때 반등하면서 잠깐 플러스였고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10년 이상 계속 실제 GDP가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경제가 9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계속 80점, 70점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이상.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력이 떨어집니다. 실력 발휘를 못하게 되면 그 실력이 떨어지고 또 떨어진 그 실력도 발휘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 고리가 떨어지면 악순환 고리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그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만큼도 성장을 못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된 것이 10 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이 경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부진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령화 문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측면이 있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못 찾게 돼서 청년들이 일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 성장률이 올라가려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생산성도 계속 오르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잠재 성장률은 그 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85 년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우리나라 실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9%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85 년부터 90년 사이에는 잠재 성장률이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실력이 경제적인 실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고 우리의 어떤 잠재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하는 거, 노동력하고 우리의 어떤 기계, 자본들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경제는 매년 9% 가까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였다 이렇게 보는데 2025 년도 잠재 성장률 2%고요. 2026 년도 잠재 성장률 1.7%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30년 사이에 9%가 넘던 경제가 1%대로 떨어지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됐다. 이러면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50점 맞던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 80점까지는 굉장히 그 빨리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근데 이제 80점에서 90점 올라가기는 더 어려워지고 90점에서 95점 받기는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30년 새에 9%에서 1%로 떨어지는 거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불황 에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제의 어떤 실력인데, 경제의 실력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구. 인구가 많아지면은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는 자본입니다. 자본의 양이 많아지면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구 문제에서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그 가임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숫자가 0.7에서 0.75 사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2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1명도 안 낳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 그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면 일할 사람이 모자라게 되고, 일할 사람이 모자라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울러서 일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또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경제에서. 그럼 소비도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제 내에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또 물건을 만들려는 그 유인이 또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돼서 또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공급하고 수요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문제 이외에 한국의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데, 사람이 줄어들면 어쨌든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 문제입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 문제는 청년들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내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어떤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훨씬 더 나이 든 분들보다 굉장히 좀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회에는 잠재 성장률도 높고 경제가 잘 굴러가는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어떻게 경제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는 그 청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자리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자리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청년 실업률이 4.9%로 전체 실업률 2%보다 2배가 이상 높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경제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잠재 성장률을 줄이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타개할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에 대한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일자리를 찾는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많이 하는 정책들을 많이 정부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극화 문제. 이렇게 이제 일을 가진 사람과 일을 못 가진 사람, 그다음에 일보다도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또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어떤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가 좋은 일을 하고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이런 경쟁을 하기보다는 어떤 좋은 일자리, 예를 들어서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쪽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경제 전체의 성장률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수도권과 지방과의 어떤 이런 양극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하려고 하는 의지가 북돋아지고, 그렇게 돼야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고 성장도 올라가는 이 어떤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경쟁력 저하에 미중 패권 전쟁도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어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동맹국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오히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는 뭔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서로 잘 해 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반면에 미국과 일본, 미국과 유럽, 미국과 한국 이렇게 기존의 동맹국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미국에서 많은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동맹을 압박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관세를 지금 뭐 25% 에서부터 15% 까지 관세를 지금 상당히 높은 관세를 받고 있고요. 이런 관세가 높아지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는 내수와 수출 두 가지로 굴러가는데 내수 부분에서 상당히 좀 어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이제 수출까지 안 되게 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리가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가 부진하면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가 문제가 되지만 수출이 부진하게 되면 대기업에 문제가 되고 대기업 근로자들까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제에 당분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내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자영업자 비율이 20%대가 훨씬 넘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20%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내수 부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자영업자들은 주로 이제 뭐 외식 산업 그다음에 의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이 소비를 해야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입고 하는 것에서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지금 소비를 줄이고 있느냐?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이제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미래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전망이 어둡고 소비를 줄이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또 이제 가계부채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패턴, 생활 패턴 자체가 젊었을 때 일단 막 그 모든 걸 영끌 이렇게 대출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자기 돈도 많이 들여서 집을 사고 그다음에는 계속 집을 갚는 데 이제 많은 부분에 자기의 소득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어떤 가계 부채의 어떤 규모가 GDP 대비 100%가 넘어가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계 부채와 가계 부채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인한 자영업 붕괴,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악순환 고리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 내수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계부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가계부채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기준에 따른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이제 GDP 대비 약 106%로 OECD 31개 국가 중에 4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이 주택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는 주로 임대다 그러면은 이제 월세를 내는 이런 어떤 임대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부채거든요. 일종의 어떤 돌려줘야 되는 어떤 빚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도 부채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 보증금까지를 부채에 포함시키면 GDP 대비 약 150% 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OECD 국가 중에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빚이 2010년대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부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부채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 이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이제 부채는 부채만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부채를 빚을 내 가지고 뭔가를 하죠. 뭔가 상대변 그러니까 빚을 내서 뭐를 사기 때문에 보통 부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이 자산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빚을 뭐 5 억을 내서 10 억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은 10 억짜리 자산이 있는 거죠. 자기가 5 억의 부채가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될 때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중산층의 경우 총 자산과 총 부채를 감안했을 때 총 자산이 한 4억 정도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산값이 떨어질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산값은 항상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채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일종의 가계부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부도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그 상태가 될 조짐을 보이면 사람들은 이제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자산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자산값은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의 경우도 2008 년도 그 모기 사태에서 보듯이 한 번 이 자산이 각 그 자산 부동산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이게 부채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구인 배수가 IMF 이후 26년 만에 최저치라던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2025년 6월 달 기준으로 그 구인 배수라고 하는 거는 그 일자리가 몇 개가 있느냐, 일을 구하는 사람에 비해서 일자리가 몇 개나 있느냐 이런 이제 배율을 이제 지수로 표시를 한 건데요. 구인 배수가 0.4입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1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일자리는 4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같은 6월 달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지금 구인 배수가 낮아졌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취직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그 지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표의 이면에 있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경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구인 배수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을 한 2 명, 3명 고용하다가 경기가 또 나빠지면은 또 한번 한두 명으로 고용해서 고용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일자리가 사람이 어떨 때는 많이 고용이 됐다가 어떨 때는 작게 고용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런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지면 일자리는 다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플랫폼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까지 하던 일이 어느 순간에 AI가 대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고용하던 일자리도 어느 순간에 플랫폼 사업, 어떤 플랫폼 대규모 플랫폼 사업이 대체를 하게 되면서 하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고 해서 그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숫자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일자리의 부족 현상이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 붕괴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자영업 문제는 굉장히 좀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인데 첫 번째 이제 경기적 요인이 있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자영업이 안 좋죠.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경기의 어떤 순환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는 항상 이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황이 오면 반드시 또 호황이 오고 호황이 오면 또 불황이 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는데 최근에 이제 불황이 좀 굉장히 지속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들의 많은 일자리 자체가 자영업이 많은 것들이 대체가 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어떤 플랫폼 사업
기업들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산업 행태, 산업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자영업 자영업의 그 위기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정부 정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 때 정부가 나서서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환을 상당 기간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갑자기 일시적으로 큰 충격이 닥쳐서. 근데 이제 빚하고 이자를 갚는 것들을 계속 유예를 해 주면서 자영업의 구조 조정이 상당 기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고 빚을 갚는 것을 연장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또 자영업자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정부가 항상 그런 정책을 펼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정책을 점점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런 것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자생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세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내수가 위축이 되고 내수가 위축이 되면 우리 경제의 어떤 경기가 악화가 되고 이건 다시 또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이런 식의 어떤 악순환고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상 계층의 해외 이민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이민을 가는 분들, 저도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민을 오시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볼 기회가 좀 있었는데, 이민을 가시는 분들의 얘기는 그 뭐 해외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국내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해외에서 살아보려고 가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아무리 좋은 나라를 가고 뭐 좋아 보이더라도 실제로 속사정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산층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해외로 이민을 많이 간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우리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이 되는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양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교육 이런 문제도 굉장히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그 계층 이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그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면서 해외로 이제 많이 나가려고 하시는데 해외에 나가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한국에 있을 때만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에서는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들, 사교육 문제, 그다음에 뭐 어떤 양극화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 그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비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코 그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백수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이 중산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청년 백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옥죄는 요인인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요즘에 경력직을 많이 뽑습니다. 과거에 이제 어떤 그 취직을 할 때만 해도 그냥 그 대학교 졸업한 그 학생들을 뽑아서 회사에서 가르쳐서 충분히 가르쳐서 뭔가 이제 일을 갖다가 시키면서 성장시키는 회사에 가서 일도 배우고 일도 하고 이런 고용 형태가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청년들을 해서 가르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일을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려고 하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경력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경제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수축되고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계속 이제 그 시집 사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노동을 공급하는 청년들의 어떤 상황도 좀 바뀌고 있는데 청년들도 일자리를 아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뭐 대기업, 공기업, 뭐 금융회사, 뭐 이렇게 의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좀 하이 퀄리티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뭐 이렇게 좀 중견기업 이하로 떨어지면은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과 노동력을 공급하려고 하는 청년들과 청년들의 노동력을 수요로 하는 기업들 사이의 어떤 미스매치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 청년 실업의 굉장히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실업률이 한 4.9% 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을 얻으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실업률 통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게 되면 실업률 통계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를 구해도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망감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도 사실상의 잠재 실업률에, 잠재 실업자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그 수치상의 실업자와 잠재 실업자까지 합치면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금보다 굉장히 높아질 거다, 청년 실업률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성장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이제 중산층을 확대시키는 원인인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기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뭐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계층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노력이라든가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점점 얇아지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관세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어떤 타격을 입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관세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의 관세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2만 불 정도 하는 자동차를 미국에 팔았다 이거죠. 2만 불 정도 되는 자동차를 팔았는데 관세율이 지금 15%, 뭐 2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2,400만 원, 뭐 2만 달러, 2만 4천 달러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한 2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차를 사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출이 줄어들게 되고,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수출이 줄어들면 현대자동차는 수출하는 물건을 내수로 국내에서 팔게 되겠죠. 국내에서 팔게 되면 국내에서 그 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국내에서 그 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내수 경기도 위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들은 보통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고용을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기서도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AI가 확산되는 현상이 중산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AI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가 발달하게 되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산층 중에서, 중산층이건 상류층이건 하류층이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도 이제 저도 이제 기사를 써보면 AI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좋은 기사를 빨리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개인적인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요인이 있고, 두 번째는 AI가 기존의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었는데 AI를 활용하게 되면 한 2명 정도가 10명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명은 어떤 아주 생산성이 높아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나머지 8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 AI가 확산되면 결과적으로 중산층이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로 양극화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한 가지 좀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1990년대 초반, 1992년, 3년 이때는 우리나라 중산층 비율이 한 75% 정도 됐었거든요. 그 비율이 지금 2024년, 2025년에는 그 비율이 60%대 정도, 60%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중산층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90년대 초반에 어떤 80%가 넘었습니다. 이 비율이 지금은 한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객관적인 중산층도 줄어들고 있지만
주관적인 중산층도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산층이 객관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내가 더 이상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이렇게 중산층들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